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자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 성북구청이 시설 폐쇄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17명으로 주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과거보다 부드러운 8.15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스가 일본 총리는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북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현지 시각 14일 오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구조 환경이 열악하고 폭풍까지 접근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운 물동량이 급증해 재료 수입이 제때 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현상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17명으로 일주일 만에 주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연휴에 이동량이 증가하면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결국 18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선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되고 도내 해수욕장 12곳 모두 폐장합니다. 광복절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나면 전국적인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이 정부는 휴가지에서 복귀하기 전에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뒀습니다. 경주 갔다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가는 길이니까 확진되면은 바로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확실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17명입니다. 경기와 서울에선 각각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선 부산 153명, 경남 9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각에선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 대응 체계 자체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오는 22일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조만간 관련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미국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이 1박 2일 동안 짧은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공급 차질을 해결할 대책을 갖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대표단이 오늘 몇 시쯤 도착했어요?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미국하고 가서 모더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대표단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대표단은 모더나 담당자들과 2시간이 넘는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는 사과의 의사를 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공급 일정이 당초대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더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모더나사 측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사과라는 게 그냥 유감을 표명한 수준의 사과인지 아니면 한국의 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한 깊은 사과인지는 모레 화요일 정부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레 한다 이거죠, 정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에 가서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는 온 겁니까? 네, 모더나의 백신 판매 책임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모더나 측의 참석자 명단이 제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판매 책임자를 만났다고 한 걸로 봐서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반셀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모더나의 최고 사업 책임자인 코린 르고프가 대표단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미국에 없어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역시 모레 화요일 브리핑에서 이 점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지금 10월이 목표라고 그랬는데 워낙 정부 목표는 11월이었던 거 아닙니까? 70% 달성을? 네, 맞습니다. 11월이었는데 이번에 한 달을 앞당긴 겁니다. 이걸 보면 백신 접종률에 대한 어느 정도 정부의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18세에서 4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네. 예약률이 정부 기대보다 약간 좀 밑돌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9일부터 10부제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죠. 생년월일 끝자리가 9, 0, 1, 2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예약률은 60.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소 70%는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기 못 미친 거죠. 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예약 기회가 있는 만큼 접종 예약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그 50세 이상 예약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부터 50에서 5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고 물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 백신 접종도 문제지만 이 확산세도 걱정해요. 주말 확진이 오늘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광복절 이번 연휴 끝나면 말이죠. 확진자가 2,500까지 늘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델타 변이에다가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연휴가 끝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토요일에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지난주를 생각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2,400~50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걱정됩니다. 최대 2,500. 저 근거는 뭐가 됩니까? 2,500 근거는? 네, 통상 토요일보다 그 다음 주 수요일 확진자가 3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은 1,700명이었다가 수요일에 2,200명으로 즉 500명 늘어났습니다. 네. 이걸 감안하면 이번엔 1,800명이 나왔으니 다음 주엔 700명이 더 늘어난 2,5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화면으로 계산 보니까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아주 걱정입니다. 백신 수급 상황도 걱정인데 확진자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광복절 메시지와 비교를 해보면 유화적인 제스처입니다. 하지만 스가 일본 총리는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 한번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고 한 2019년 경축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한 지난해 경축사보다는 유화적인 메시지입니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역사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분단이란 장벽을 걷어내자며 한반도의 평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고 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この信念をこれからも貫いてまいります。 아베 전 총리와 현직 장관들은 직접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영웅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특별기편으로 카자흐스탄을 출발해 봉환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몇 시간 뒤에 도착 예정인데요.
홍 장군은 소련에 의해서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이후 극장에서 수의로 일하다 조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43년 75세를 일기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군의 유해는 오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앞에선 추모식이 진행되고 당일 독립전쟁을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역사의 현장에 묘역을 나선 유해는 현지 병원에 임시 안치된 뒤 태극기로 둘러싸여 고국으로 출발하는 공군 특별수송기에 올랐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지 101년 만입니다. 홍 장군은 최초의 전면전인 봉오동에서 매복전으로 157명을 사살하는 등 일본군 한 개 대대를 섬멸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2019년 영화로도 제작돼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나먼 길을 돌아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는 홍 장군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습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과 모레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추모할 수 있게 하고 오는 18일에 홍 장군의 유해를 안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또 그 밖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지영 기자입니다. 송지영 기자. 네. 자, 먼저 오늘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문화역 서울 284가 선택이 됐어요. 뭐 한마디로 옛 서울역인데 여기를 장소로 선택한 의미는 뭡니까? 네. 일제시대의 경성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는 징용을 보내고 수탈을 당하는 일제가 빼앗아가는 곳, 그러니까 강탈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는 그 공간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경축사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꿈, 비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성역, 그러니까 문화역 서울 284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광복절은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에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요.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인 지난해 유해를 봉환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1년가량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계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참 너무 후손들로서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홍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평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층민으로 태어난 대표적 민초인데요. 홍 장군 부인은 일본군에 잡혀서 고문으로 죽고 두 아들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 전투에서 숨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현재 생존 유가족이 없습니다. 독립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공산주의자 낙인이 찍혀 왜곡되고 잊혀져 오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도 김원훈 광복회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발언하면서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발언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를 친일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도 비판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원웅 회장 저 기념사가 사전 녹화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전 녹화를 했어요, 근데?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22명 참석자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녹화면 청와대가 사전에 저 내용을 알았을 수도 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고 녹화 현장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탁 비서관이 녹화 현장에 참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 사전 조율설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전 조율 여부를 재차 묻자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전 녹화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메시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망언을 방치하고 국민 분열을 방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이 위안부를 매춘부를 규정하는 논문을 썼던 마크 램저 저 사람 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망언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램저 교수는 국제 학술계에서 그렇게 질타를 받고도 망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최근 일본 교수가 출판한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 상태였다라는 책 서문에서인데요. 네.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라고 망언을 했고 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운영했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이죠.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도 언급을 했는데 납치를 주장하는 여성 다수는 부정적인 정치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 거주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암살돼 혼란을 겪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이번에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00명이 넘는데 구조가 더뎌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건물들은 형체도 없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곳곳에서 절규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역류한 물이 거리에 차오르자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무작정 내달립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전 8시 30분쯤 북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서부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아침 포근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00여 명, 다친 사람은 1,800명이 넘습니다. 장비가 부족한 주민들은 맨손으로 돌무더기를 파헤쳐 구조에 나섰습니다. 의료 지원이 열악해 민간 비행기로 환자 이송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부상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끊겨 접근이 어려운 데다 폭풍 그레이스까지 접근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티 총리는 한 달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Nous, au point de vue médical, c'est le plus gros problème que nous gagnons urgent dans l'urgence. Nous commençons, le ministère de la Santé publique commençait à acheminer médicaments et personnel médical vers centres qui atteignent. 아이티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2010년에도 대지진으로 20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11년 전보다 규모가 크고 진원지도 얕아 사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강진에 따른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난 집은 22층 아파트 13층입니다.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라서 집안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이 새벽이라
잠자던 이웃 주민들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집 안은 검게 그을려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주민들도 황급히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장난하게 빨갛게 올라와서 난리가 난 거야.消防차가 금방 온 거예요. 이렇게 쏘는 때 금방 끄는 것 같더라고. 이 불로 집에 있던 60대 할머니와 8살 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졌고 40대 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이곳 22층짜리 아파트 13층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16층 이상 높이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준공돼 15층 이하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2시간에 걸쳐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상황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햄버거 세트 메뉴에서 빼놓으면 서운한 게 요 짭짤한 감자튀김이죠. 근데 최근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세트를 시켜도 감자튀김을 주지 않고 다른 메뉴를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코로나로 재료 수입이 어렵다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감자 쓰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게 또 안 된답니다. 길기범 기자가 햄버거 감자튀김 실종 사건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세트 메뉴를 주문하려 했더니 사이드 메뉴 부분에 감자튀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추가 비용 없이 치킨 너겟이나 치즈 스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냉동 감자튀김 재료가 떨어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언제 되는지는 몰라요. 네, 생각이 없어서. 왜 없나 싶었고 감자튀김 먹고 싶긴 했는데 저게 먹었습니다. 한 번도 일단 그런 적이 없으니까 황당했고.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지난 6월 감자튀김 부족 사태를 겪었고 한 치킨 업체는 최근 감자튀김 판매를 한때 중단했습니다. 웨지 감자가 저희 국내 감자로는 불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알이 크기 때문에 물류 대란 때문에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식업체 전반에서 식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건 코로나19로 줄었던 해운 물동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다른 식재료도 수급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택시 추돌 사고를 낸 공무원이 있습니다. 7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바 있는데 법원이 이 공무원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는 높은 벌금형인데요. 그 선고 배경을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충북 진천군청의 공무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력이 있던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은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2년 전 시행된 윤창호법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어도 징역형이 아니라면 벌금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금고 이상형을 받아 공무원을 그만두면 경제적 곤란이 우려된다며 징역형 대신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충북도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민주당 양강 대권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남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으로 향했는데요.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을 일제 재판에 빗대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남 일정 둘째 날 여수항을 찾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변화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지사는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근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속한 법령의 집행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상응하는 보상이든 예우 조치가 필요하겠다. 속도하면 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전남, 광주에 이어 전북을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새만금 지구에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희망이 희망 고문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꿈이 새만금에서 피어날 수 있게 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안중근이 일본의 재판을 받아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에 협조하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도 적폐로 둔갑하며 공격의 대상이 된다며 몰상식의 경지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수요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놓고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이 제기되며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녹취록 자체를 부정하고 한쪽은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하라며 압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 2분짜리 통화 녹취록이라는 게 정치권에 퍼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내용인데 이 대표는 SNS에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없다며 자신이 유출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인 오는 18일 토론회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이 대표가 토론회를 정견 발표회로 바꾸는 걸로 물러섰지만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참석 의사를 안 밝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광복절 일정을 소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여 투쟁이 아닌 내부 다툼에 더 치열한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후보 등록을 한 후에 모두가 같은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유승민 전 의원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유산균 광고 많이 나옵니다. 보다 보면은 뚱보균, 날씬균이라는 신조를 내세우면서 뚱보균을 없애면 날씬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균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를 두고서 식약처가 과대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뚱보균과 날씬균을 검색해봤습니다. 갖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비롯해 건강기능 식품들이 쏟아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일종입니다. 뚱보균은 유해균, 살 빠지는 유산균이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날씬해진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뚱보균과 날씬균은 어디서 비롯된 말일까? 업계에선 2006년 한 해외 논문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해당 논문은 비만인이 날씬한 사람보다 특정 균총, 즉 미생물 덩어리가 20% 많다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퍼미큐테스 유산균을 뚱보균으로 속칭했다는 얘기입니다. 학계에선 뚱보균이 모두 유해균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칭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전문가는 특정 미생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반드시 좋진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장내에 150조 내지는 한 200조 정도의 미생물이 살아요. 어떤 미생물을 얼마나 좀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뚱보가 되고 날씬할 것이냐.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9천억 원대까지 성장했는데 시장이 커질수록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뚱보균이란 말이 과대 광고라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후 5시 반쯤에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CCTV로 본 독도의 오늘 모습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는 선착장에 여객 승인이 접안했고 네. 승객들이 하선했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독도 주변에 배만 타다 오고 입도는 못 해봤었는데요. 혹시 저기가 동도인가요? 서도인가요? 저렇게 선착장 있고 등대가 있는 섬이 동도예요. 마침 오늘 독도 그리기 공모전에 선정된 90여 명도 소형 경비를 타고 독도 상공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광복절날 하늘에서 보는 우리 땅 독도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을 이륙한 경비행기가 1시간 만에 독도 상공에 도착합니다. 저희 항공기는 현재 독도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독도가 구름 사이로 보이자 탑승객들은 평생 다시 못 볼 독도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또 운 좋게 오늘 독도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날 더 행복. 76주년 광복절에 열린 독도 무착륙 비행. 독도 그리기 공모전에 선정된 90여 명이 소형 경비행기로 독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8.15 광복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번 비행은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공항을 어떻게 만들어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외국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광복절 하늘에서 본 독도. 일본의 도발적인 독도 표기 만행과 애국 정신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회 첫날부터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졌던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이소미 선수가 최종 우승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3타 차로 뒤처진 채 시작을 했는데 막판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파5 14번 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이소미가 5m 이글 퍼트를 성공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선두와 3타 차 공동 11호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이소미는 이 이글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뒤따른 2홀 연속 버디까지 기록하며 승기를 잡은 이소미는 결국 3라운드 8언더파,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상반기 첫 대회와 하반기 첫 대회에서 각각 우승하며 박민지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다승 선수가 됐습니다. 이글을 하고 나서도 내가 너 이렇게 잘하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래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힘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중하자. 칩샷을 홀컵에 넣은 이미정과 버디 8개를 잡은 김세롬이가 마지막까지 추격했지만 2타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3연패와 시즌 7승에 도전한 박민지가 1라운드 악몽 같은 실수로 결국 컷 탈락한 가운데 8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에 나서기도 했던 마지막 라운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를 선보인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은 결국 새로운 8월의 여왕을 탄생시키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멋진 샷에는 값진 의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한 티샷을 하거나 버디가 나올 때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적립한 건데요. 선수들의 값진 샷에 대회가 더욱더 빛났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이가영의 드라이버 샷이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동그라미에 떨어집니다. 사회 공헌을 위해 만든 위니아 프렌치 존으로 티샷이 들어갈 때마다 주최사인 대유 위니아가 50만 원씩 적립했습니다. 사흘 동안 29명이 성공해 적립금만 1,450만 원. 5번 홀의 버디 역시 한타 줄인 것 이상으로 값졌습니다. 버디 하나당 30만 원씩 기부해 총 23개 690만 원을 모은 겁니다. 대회 3년 연속 우승자가 나오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던 대유 위니아는 박민지의 3연패 도전이 실패했는데도 1억 원을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1억 2,140만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탁됩니다. 대회를 하면서도 사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움과도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소미와 김보아의 샷이글 등 멋진 샷들의 경연장이 된 배우 위니아 MBN 여자 오픈. 사회에 기여하는 값진 샷들이 어우러져 더욱 빛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아침 공기는 선선했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며 후덥지근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남부와 충청, 전남 지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광주 31도가 예상되고 동쪽 지역은 강릉 27도, 울진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30에서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는 만큼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꽃,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 무궁화 행진곡입니다. 네. 근데 꽃 이름이 왜 무궁화일까요? 7월부터 100여일 동안 계속해서 피어나서 무궁화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랫말에도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이렇게 돼 있군요. 한 번 피면 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한 나무에서 계속 꽃이 핀다는 겁니다. 끈질긴 생명력의 상징인 거네요. 네. 과연 우리 민족의 꽃답습니다. 광복절 맞아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덕분에 뉴스 시간에 동요도 들어보고요. 자, MBN 중앙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